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곧 돌이 되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이혼녀 김하영이에요. 예전에 강주호님이 TV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상남자 최민수 씨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지내나는 질문에 자신은 그 순간엔 넘어가는 것 같지만 다 기억해뒀다가 똑같은 상황이 되면 상대방을 제대로 혼내준다고 하셨거든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는 말처럼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어서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와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은 좀 잘 사는 편이에요. 대기업 총수처럼 진짜 부자는 아니지만 대대로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집안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나눠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죠. 강남에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시고 작은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셔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기에 남에게 베푸는 걸 인색하게 굴지 않으셨거든요. 그 성품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내가 좀 더 가졌으니 더 쓰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자랐어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베푸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릴 땐 그런 걸 구분 못하고 당하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본심이 튀어나오거든요. 마치 가면이 살짝 벗겨지는 순간처럼요. 그런 게 느껴지면 당연히 거리를 뒀고 지금 주변에 남은 친구들은 저에게 2번 사면 한 번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든 마음이라고 생각하기에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진짜 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남편은 저에게 꽤 높은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시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거기서 서빙도 하며 용돈을 벌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돈의 귀함을 알았고 제가 돈이 많다고 해도 쉽게 버는 게 아니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친구 소개로 만났을 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강남에서 오래 사셨다면서요? 첫 마디부터 우리 집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순간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가? 하며 경계심이 올라왔어요. 속으로 또 시작이네 하면서 말이에요. 맛집 많이 알겠어요. 맛있는 것 안내해 주시면 감사의 의미로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보통 잘 산다고 하면 사달라거나 강남 맛집은 당연히 비싸다는 인식으로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경계심이 살짝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400 조금 넘게 벌어요. 또래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만 하영 씨 눈엔 안 차실 수 있는데 제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우리 그 선에서 데이트하면 안 될까요? 심지어 자신의 경제 사정까지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신선했어요.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든 허세 부리며 여자 마음 얻으려하는데 자신의 경제 사정이 우리 집에 비해 모자라다는 걸 처음부터 인정하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모든 것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싶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고 결혼까지 무난하게 이뤄졌죠. 그때만 해도 그의 진짜 속내를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부모님 역시 그의 성실함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천생연분인지 결혼 후 한 달 만에 임신하면서 그는 더 바빠졌거든요.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야근을 신청해서 하는 날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영어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임신으로 입덧이 심해져서 일을 그만두고 쉬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고 냄새에도 민감해져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저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며 결혼 정말 잘했다 생각했어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도 저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다른 신혼 부부들처럼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신혼집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입덧하는 아내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남편이 너무 대견했거든요. 친정 부모님 역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려는 모습에 감탄하셨어요. 참 좋은 부모님이 돼서 잘 컸네. 요즘 사이들은 부모 도움받아 편하게 살려는데 스스로 하려 하고 내가 정말 사위 하나는 잘 얻었어. 하. 아빠가 엄마에게 속삭이시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날은 주말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던 날이었어요. 친정 식당에서 모처럼 온 가족이 들러앉아 있었는데 제가 입덧이 많이 나아져서 식욕도 돌아온 상태로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 자리였네요. 하영이 입덧도 잦아들었으니 배부르고 아이 태어나서 움직이기 힘들기 전에 시간 내서 바다도 보고 여행도 다니렴. 엄마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걸 봤는데 아마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야겠네요. 하영이 몸 무거워져 힘들기 전에 좋은데 많이 데려가야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주말에 우리 바다 보러 가자. 부산 KTX 예약했어. 그런데 아빠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차가 있는데 왜 번거롭게 기차를 타? 짐도 챙기면 무겁고 하영이도 더 피곤할 텐데 드라이브 하면서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닌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차 여행을 더 좋아하나? 그때 남편이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죠. 아, 제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장거리 다니기엔 위험할 것 같아서요. 하영이가 홀몸도 아니고 임신까지 했는데 가족을 생각하면 안전한 게 좋죠. 제 차는 저 혼자만 급할 때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빠의 표정이 확 달라지더니 눈에서 하트가 발사되는 것처럼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이 깊구나.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둘 중 하나이지 싶은 표정과 눈빛이었거든요. 그럼 안 되지. 당장 차 바꿔야겠는데. 아빠가 갑자기 일어서시면서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당장은 못 바꾸겠지만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아기 태어나기 전엔 자가도 새 차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빠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죠. 무슨 소리야. 우리 하영이랑 손자 태우고 다닐 차가 그래서 되겠어? 지금 당장 같이 가자. 그렇게 아빠는 괜찮다는 남편을 반강제로 데리고 평소 아빠가 자주 가던 외제차 매장을 찾았어요. 저는 임신 중이라 집에 있었는데 2시간 만에 돌아온 아빠와 남편의 표정이 대조적이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빠는 뿌듯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거든요. 집에 와 물으니 이렇게 단번에 좋은 차를 뽑아주실지 몰라서 너무 당황해서 고맙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아직도 얼떨떨한 듯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바로 계약하고 온 차는 벤츠 C클래스였는데 남편에게는 꿈의 차였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거든요. 이런 차를 언제 타보나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 리가 없었으니 열심히 책임감을 가진 남편과 그를 이뻐하는 친정아빠의 모습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네요.
그렇게 한 달 뒤 예약했던 차가 나왔어요. 저는 배가 불러서 잘 못 움직이니까 남편 혼자 차를 인수받았는데 생각보다 막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승을 하고 와서도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이 새 차, 그것도 벤츠를 받으면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자랑하기 바쁠 텐데 남편은 오히려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차는 정말 좋아. 근데 이런 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다 큰 자식인데 부모 덕 바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냥 고맙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비싼 차를 받고 보니까 남편의 표정이 정말 착잡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기특했어요. 받을 수 있을 때 받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게 진짜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면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당연히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지 않겠어? 더군다나 임신한 딸이랑 손자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 그렇긴 한데 당신은 내 뱃속 아이에게 그런 마음 들지 않아?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렇네.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나 봐.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건데 고맙게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대신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면 되는 거야. 남편은 제 말이 맞다며 동조하면서 앞으로 친정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 날 때마다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며 살갑게 굴었어요. 주말이면 꼭 들러서 안부를 여쭙고 아빠가 좋아하는 술이라든지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 같은 것들을 사들고 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하영이 복 많네. 저런 남편을 어디서 구하냐. 엄마가 남편이 없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을 무렵 남편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방을 만들어야겠는데 남편이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쇼핑하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아기 침대, 기저귀 가리대, 장난감 등등 보기에도 예쁜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집이 좀 좁아서 뭘 사두기가 힘들 것 같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집은 24평 아파트였는데 결혼 전 제가 독립해서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들어왔거든요. 아이를 낳아도 사실 좁은 집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마당 있는 친정을 생각한다면 좁지만 우리가 가진 범위에서 하자는 남편 말에 동의했고 그렇게 선택했기에 문제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필요한 것만 사면 되지 뭐. 아이 방이라고 해봐야 침대하고 옷장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뭔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남편이 아이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주 주말에 부모님을 만나 식사하면서 남편이 슬쩍 화제를 꺼내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아이 방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왜? 뭐가 문제인데? 아빠가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집이 좀 좁아서 아이 방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아기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남편이 은근히 집이 좁다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좁으면 이사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부모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집도 충분히 넓은데요. 제가 얼른 말했지만 이미 부모님 마음은 정해진 상태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 48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2달 뒤에 전세가 끝나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말씀하시는 순간 남편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어머님, 그런 큰 집을 생각했던 건 아닌데요. 남편이 겸손한 척 말했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만 낳을 거 아니고 학교까지 생각하면 정착하는 게 부모님 말씀처럼 나은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돌아보며 말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집은 빨리 내놓자. 이사 준비도 해야 하고.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결혼할 때는 우리가 가진 범위에서 하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집 인테리어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남편이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얘기였어요. 평소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편집샵 운영하면 잘할 것 같다는 말을 흘려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허황된 꿈 정도로 생각했어요.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아빠가 강남의 상권 좋은 곳에 건물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남편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좋은 물건도 볼 줄 아는 곳에 있어야 제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가진 가게자리가 딱일 것 같은데. 남편이 슬쩍 떠보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흘려보냈는데 아빠를 만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심히 알려주며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주말 저녁 식자 자리에서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제를 꺼내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사람들 쇼핑 패턴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아빠가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편하게 쇼핑하려고 하더라고요. 굳이 명동이나 강남 번화가까지 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반경 안에서 좋은 물건들을 사고 싶어 해요. 남편이 마치 시장 조사를 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보통 편집샵은 가로수길처럼 잘 알려진 곳들에 있었는데 회사 주변에 두면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접근성이 좋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열정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아빠도 평소에 의류에 관심이 많으셨기에 남편의 말에 솔깃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확실히 요즘은 접근성이 중요하지. 맞아요. 그리고 저도 평소에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직접 골라서 들여놓으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때 아빠가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으면 가게 하나 내줄 테니 해봐라.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아빠가 정말로 가게를 내준다고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님, 정말요? 남편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빠, 갑자기 꺼낸 말에 그렇게 반응해주면 어떡해.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애까지 생긴 마당에 더 조심해야지. 이 사람 월급 적게 받는 게 아니잖아.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왜 바람 놓고 그래. 당신 나 못 믿어? 우리 부모님 식당 하잖아. 사람 대하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해. 알면서 그래. 그거랑 다르지. 편집샵은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차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들이나 셀럽들 단골층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런 인맥이 있는 게 아니니 자리 잡는 것도 힘들 테고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 혼자여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남편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위니까 뭐든 잘할 거라고 믿어주는 아빠나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악역은 제가 하기로 마음먹고 아빠도 말리고 남편도 말리고 있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아빠에게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충분히 승산이 있고 말은 지금 꺼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회사 주변도 살피고 구상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 최소한 아이 낳고 나서 생각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기회라는 게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다른 사람이 차리면 그땐 기회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그래도 모르겠어?
젊을 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이 들면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 그러나? 아빠가 남편을 지지하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거예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버님. 돈 쓰는 소비층이 제 또래이고 강남 회사 다니는 층도 제 또래가 많으니 지금이 적기인 셈이죠. 결국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편집샵 가게 인테리어 구상을 하고 물품들을 구매하며 들뜬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는 핸드폰으로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주말이면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명품들을 구경하고 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는데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일은 한다니까 밤새는 줄 모르며 빠져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거든요.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너무 아빠만 믿는 거 아닌지. 특히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수입이 불안정해지는 게 맞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정말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부모님도 지지해 주시니까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었네요. 모든 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정신없던 저는 마음을 비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발견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하영아, 가장이 되는 책임감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앞으로 우리가 더 잘 될 거라는 걸 확신해. 남편이 매일 밤 저에게 말하며 마치 저를 세뇌시키려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잘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들어갈 집 인테리어가 끝나고 이삿날이 되었어요. 그새 배가 많이 불러왔고 여름이라 몸이 무거워져서 저는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는 못 움직이겠으니까 알아서 해줘. 남편은 편집샵을 준비한다며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였기에 시간이 충분했어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저는 친정에 가 있었어요. 짐을 다 싸고 나는 친정으로, 남편은 이사갈 집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1시간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큰일 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이사 온 사람이 있다고. 무슨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아, 그거 우리 집 아니니까 당연한 거지. 저는 담담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그러자 30분 후 남편이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우리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집이 아니라니.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부모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죠.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였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기로 결정한 지금은 우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알아듣기 쉽게 말해. 대체 무슨 소리야? 남편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그러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세상이 우습지. 그 큰 집을 날로 먹으려 했어? 제가 비웃으며 말하자 남편의 표정이 싹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거든요. 사실 48평 아파트는 원래부터 제 명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결혼 전에 나중에 네가 살 집이라며 미리 증여해 놓으신 거였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나자마자 저는 친구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어요. 그 친구는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더 큰 집이 필요했거든요. 강남은 부담스러워서
다른 지역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한 거였어요. 물론 이 모든 계획은 남편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거였죠. 남편은 그제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더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하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분명히 우리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아. 우리 주신다고 하셨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니잖아.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남편이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몇 개월 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남편의 태도에서 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겸손한 사이였지만 집에서는 점점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잦은 야근을 할 때였는데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에 간식을 싸서 회사로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특별히 남편이 좋아하는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서 준비했어요. 깜짝 놀래켜줄 생각이었고 임신한 아내가 찾아오면 그날은 좀 일찍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죠.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남편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남편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해서 로비로 들어가려는데 건물 뒤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남편 목소리였는데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흡연구역이었기에 뭐에 홀린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까이 가보니 웬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 여자는 담배를 피고 있었고 남편은 담배를 안 피니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동료와 잠깐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친하게 지내는 여직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뭔 일인가 싶어서 기둥 뒤로 숨어서 가까이 다가가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피스 와이프가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둘은 수위를 넘나드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남편의 팔을 툭툭 치면서 농담을 하고 남편도 그런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들린 말이었어요. 그 말 중에서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남편의 말이었어요. 저갓집이 완전 개호구야. 글쎄 내가 뭐 좀 필요하다고 샤바샴 하면 다음날 바로 준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부모님을 개호구라고? 내가 듣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말도 기가 막혔는데 그 말을 들은 여자가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네가 연기를 잘하니까 그런 거지. 하여간 당신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굴더라.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연기를 잘한다고? 그럼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모습들이 다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 따줄까? 그러자 남편이 야릇한 미소를 보내면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었거든요. 그 순간 손에 있던 간식 봉지를 놓칠 뻔했지만 정신을 붙잡고 최대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주차했던 차에 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손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계획된 것인가? 결혼도 임신도 친정에 잘해주는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나?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패닉에 빠졌는데 우선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죠.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남편 친구들이랑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 걔는 대학 동기인데 평판이 좋아서 소개시켜준 거야. 성실하고 착하다고 소문났었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감이 왔어요. 대외적으로 하는 행동과 진짜 속내는 완전히 다르구나. 겉으로는 착한 사람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하고 판을 깔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당황한 건 당연했어요. 의외로 순수하게 제 함정에 말려들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허세 부리는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기방을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일부러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그런데 민지네는 어떤 제품들을 샀는데 정말 좋다더라. 특히 그 원목 아기 침대랑 수입 기저귀 가리대. 저는 마치 우연히 들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관심 없는 척 덧붙였죠. 요즘 애들은 뭘 그렇게 사는지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컸는데. 물론 그 친구라는 건 남편은 소개시켜줬던 친구를 포함해서 겹쳐서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이름을 팔았던 거예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 물품들을 보고 크기며 가격이며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꾸미는지까지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욕심이 생기는 게 보였어요.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집이 진짜 좁긴 하네. 남편이 중얼거리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욕망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뻔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빠에게 집이 좁다는 말을 꺼냈던 거죠. 창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말로만 그럴싸하게 만드는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보면 정말 아까워. 그렇게 야근하면서 남의 일 좋게 만드는 사람이면 당신 일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남편이 조금 관심을 보이자 저는 계속 부추겼어요.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20년은 직장 더 다니고 천천히 생각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씩 그에게 회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마치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사실은 그쪽으로 유도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아빠가 준다는 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제 것이었고 저는 인테리어가 끝나자마자 친구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 친구는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또 기니까 패스하고 여하튼 그랬기에 남편은 그런 걸 당연히 모르고 자기 뜻대로 우리 집 등쳐먹을 생각만 했으니 당황했던 거죠. 하영아, 동탄 그만하고 진짜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점점 초조해지면서 말했어요. 농담? 나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말했죠. 아버님, 어머님, 하영이가 갑자기 이상해요. 분명히 우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아빠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 주려고 했는데 하영이가 왜 그러지? 저는 그제서야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빠,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호구래요. 우리가 개호구라고. 그 순간 거실에 공기가 싸해졌어요. 아빠의 표정이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뭐라고? 처갓집이 완전 개호구라고. 자기가 뭐 좀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날 바로 준다고 자랑했어요. 그것도 회사 여자한테.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걸 봤어요. 이제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남편이 허둥지둥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야? 저는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이건 이제 알겠지.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진짜 절망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아빠가 강남에 가게를 임대해준다고 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했었거든요. 편집샵에 들어갈 물품을 구매하면 결제해 줄 테니 구매해서 넘기라고도 했었고요. 그때 남편의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계약서를 내밀면서 형식상 필요한 거니까 대충 봐도 돼 라고 했는데 남편은 검토도 안 하고 바로 사인하더라고요. 아버님,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마치 감동받은 사람처럼 눈빛까지 촉촉해져서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정말 한심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 역시 제가 다 계산했던 거였어요. 계약서에는 임대료가 시세의 120%로 명시되어 있었고 보증금도 따로 요구되어 있었으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까지 넣어놨거든요. 게다가 임대인은 아빠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대충 읽고 사인했던 거예요. 편집샵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아버님께서 결제해준다니 감사합니다 라며 신나서 이것저것 주문하더니 나중에 청구서 받고는 경악했을 거예요. 모든 게 남편 개인 명의로 구매되어 있었고 당연히 남편이 결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완전히 멘붕에 빠지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대체 왜? 아버님이 왜 이러세요? 하영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당황하면서 말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오해? 무슨 오해? 아니, 그게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정말 오해야. 그럼 이것도 오해야? 제가 모든 걸 알고 이혼을 준비했다는 것까지 눈치채자 남편은 그게 아니었다고 오해라며 헛소리를 했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죠. 그 여자와 모텔을 드나들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남편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건 진짜 우연히 한 번뿐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제가 한 달 동안 수집한 증거들은 그게 거짓말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총 7번의 만남, 4번의 모텔 출입, 그리고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이것도 오해야? 사진을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정말 오해야. 오해? 모텔 들어가는 것도 오해고 우리 집을 개 호구라고 한 것도 오해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끝까지 가야 했어요. 임신해서도 부부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친정을 호구로 아는 사람과 하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저는 아이도 이미 가진 상태니까 거절하기 좋았고 이 남자는 그 시간을 못 참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던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런 관계였는지 아니면 제가 시발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원래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거라 생각했는데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져서 호적되는 꼴이란 정말 웃겼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빚더미에 앉게 됐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회사도 그만둔 상태에서 인테리어 비용에 편집샵 물품비까지 합치면 몇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자업자득이었죠. 저는 웃으며 이제 시작인데 이런 걸로 열 빼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이랑 편집샵 물품비 2천만 원은 당신이 직접 계약한 거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나는 이혼하니까 부부 공동책임 이런 거 없다 라고 못 박았네요. 당연히 이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불륜과 경제적 기만 행위 그리고 처가에 대한 모독적 언사들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면서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왔어요. 위자료도 받았지만 애초에 남편이 가진 게 없었기에 큰 액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법원에서도 남편의 행태를 보고 양육권을 주는 것에 대해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고 했어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지르고 처가를 호구로 여기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인격적 결함이 명백합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모에게 가야 합니다. 담당 판사가 한 말이었어요. 특히 개호구 발언을 녹음한 파일은 법정에서 남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다가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 전 핸드폰 녹음기를 켰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던 거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는데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는 장면은 사실 여러 번 목격했어요. 처음 발견한 후 확실한 증거를 위해 한 달 정도 더 지켜본 거였거든요. 사진은 남편이 사무실에서 늦게 나와 그 여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어요. 당시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들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참고 증거를 모았어요. 그런데 정말 가관이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법정에서도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판사님, 그 말은 제가 술에 취해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럼 모텔 들어가는 것도 술에 취해서? 제가 차갑게 반박했죠. 남편이 할 말이 없어서 버벅거리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마음이 약해져서 딴 년이랑 모텔 간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임신해서 못 움직이는 호구? 그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남편 변호사가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말이라고 제 말을 무마시키려 했지만 저희 변호사가 그럼 모텔 출입도 감정에 치우쳐서 한 행동인가요? 라고 반박하니까 남편 변호사도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빚이 늘고 회사에는 가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여자한테도 소송장을 날리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회사 근처로도 못 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하는 일을 자세히 말하지 못했던 건 워낙 바닥이 좁아서 말하면 눈치채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이었는데 그랬기에 취직은 꿈도 못 꾸고 빚은 늘었어요. 더 웃긴 건 남편이 그 상황에서도 제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영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내 아이가 거짓말쟁이 아빠 보면서 클 수는 없거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 그러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지 않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너란 인간이랑 이런 전화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제가 아들을 임신했는데 자신의 대를 이어줄 손자를 가진 저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믿지 못하던 시아버님이 결국 나락에 빠진 당신 아들에게 절연 선언을 했다고 시아버님이 미안하다며 마지막 전화를 하셨거든요. 시아버님에게 남편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을 때 손자 얼굴도 못 보게 만들었으니 필요 없다고 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을 땐 사실 속이 다 시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이제 아들도 아느니 너라도 잘 살아라.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손주름 크는 사진 하나씩 보내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저는 이렇다 할 대답도 못 드리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과 관계된 건 싫었지만 시아버님은 따뜻한 분이셨기에 대놓고 아니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집과 가게는 모두 제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가진 건 중고차와 적은 예금이 전부였고 오히려 편집샵 준비하면서 진 빚이 5천만 원 넘게 있었어요. 인테리어 업체들과 편집샵 물품 업체들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오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재산분할로 받을 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오히려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위자료는 법정 최대한으로 받았지만
남편이 무일푼 상태라 실제로 받기는 어려웠어요. 하영아,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빚이 너무 많아서. 그거 내가 왜 알아야 해? 당신이 욕심부려서 생긴 일이잖아. 저를 소개해준 친구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제가 증거들을 보여주자 충격을 받으며 사과했어요. 하영아, 미안해. 내가 그런 놈인 줄 몰랐어. 괜찮아. 너도 몰랐던 일이잖아.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맞아. 이런 놈이 또 다른 여자 속일 수도 있잖아. 그 친구를 통해 대학 동기들에게 소문이 퍼진 건 의도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그의 지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남편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되었죠.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이 불안정해져서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어차피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법원에서는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이를 낳고서 친정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영어학원을 다시 시작했어요. 임신 전 경력도 있었고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제 이름으로 된 학원을 열 수 있었어요. 아이는 친정 부모님과 베이비시터가 함께 돌봐주셨고 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가끔 남편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전히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 여자도 결국 다른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업계가 좁다 보니 둘 다 매장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는 학원 운영도 잘 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에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그때 그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가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큰 상처로 남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혹시 제가 너무 잔인했나 싶어서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 선택은 남편이 했다고 생각해요. 아닌 척 연기했어도 결국 본심을 이기지 못했고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온 거니까요. 내 탓하지 마. 네 무덤 네가 판 거니까.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 말이었어요. 제가 판을 깔았다고 해도 그 판 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남편의 몫이었으니까요. 만약 남편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존중했다면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을 거고 당연히 저희 부모님 호의를 호구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겠죠.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더니 저는 1년도 안 걸리게 모든 걸 끝냈답니다. 이제는 모든 걸 털고 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최고의 복수는 제가 더 잘 사는 거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